삼국지 연의 시각에서 본 위초고. 유비는 평생 동안 3명의 뛰어난 장수를 놓쳤습니다. 이 3명의 장수는 모두 보기 드문 장군감이었습니다. 이들은 무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병사를 지휘하는 능력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군사 능력 면에서 각각이 독자적으로 한 진영을 책임질 수 있는 인물들이었죠. 만약 유비가 그들을 영입할 수 있었다면 조칸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비는 이 장수들을 자신의 진영에 영입할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우연한 사정들로 인해 결국 이 3명의 맹장을 놓치고 말았죠. 첫 번째로 이야기할 인물은 태사자입니다. 태사자를 말하자면 사람들은 항상 그를 동호와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호 진영에서 그는 손꼽히는 맹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유비 역시 태사자를 영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교류가 있었고 함께 전장에 나가 싸운 적도 있었죠. 공을 함께 세운 사이입니다. 당시 북해 태수 공용이 황건적에게 포위당했을 때 태사자는 공용과 특별한 친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공용이 그의 어머니를 돌봐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구하러 갔습니다. 태사자의 이러한 의리에 감복한 공용은 매우 기뻐하며 그러나 적의 병력이 많았기 때문에 태사자의 무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용은 태사자에게 성 밖으로 나가 외부 지원을 요청하라고 했고 태사자가 찾은 외부 지원은 바로 평원현에 있는 유비였습니다. 유비는 태사자가 자신을 찾아온 것을 알고는 깜짝 놀라며 북해에서도 나 유비를 알아주는가 하며 공용의 신뢰에 감동받아 즉시 관우, 장비를 데리고 태사자와 함께 북해로 향합니다. 이 장면만 봐도 유비가 얼마나 의리 있는 인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병사가 몇 천밖에 없더라도 망설임 없이 구하러 가는 사람이었죠. 그의 서주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도겸이 구원을 요청하자 유비는 모든 걸 제쳐두고 서주를 구하러 갑니다. 그렇다면 유비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명성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유비는 백수에서 출발한 인물로서 난세 속에 자리를 잡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좋은 명성을 쌓는 것이었죠.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용을 구하러 가는 일도 마다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적장관에는 유비의 병력이 적은 것을 보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섭니다. 태사자가 나서려 했지만 관우가 먼저 나가 곧장 관우에게 돌진합니다. 양 진영의 말이 맞붙고 병사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수십 합의 전투 후 관우의 청룡원 얼도로 관해를 말해서 베어버립니다. 이어서 태사자와 장비가 함께 돌격하여 마치 한 진영의 동료처럼 싸웠습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태사자는 마치 조은의 역할처럼 유비, 관우, 장비와 함께 적을 물리칩니다. 유비 역시 쌍검을 들고 돌격하며 원문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공용이 성 위에서 보니 태사자, 관우, 장비가 적진을 유린하니 마치 호랑이가 양떼의 속을 누비듯 막을 자가 없었다. 이에 병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안팎에서 협공하여 적을 대패시키고 항복한 자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종합해보면 유비가 북해를 구한 전투는 비교적 쉽게 승리했습니다. 관우, 장비, 태사자. 이 3명의 인류 장수 덕분이었죠. 이 3명이 함께 전장에 선다면 관해 같은 장수는 물론이고 10명이 와도 이기기 어려웠을 겁니다. 전투가 끝난 후 공용은 유비 일행에게 큰 연회를 베풀었고 유비의 의리 있는 구원에 태사자는 크게 감복했고 태사자의 충의로운 행동은 유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원래 이건 태사자를 영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아마 당시 유비가 자신의 세력이 약하다고 느꼈거나 공용의 땅에서 인재를 빼오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객전도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유비는 태사자와의 기회를 놓칩니다. 연회에서도 별다른 교류 없이 끝이 났고 이후 유비는 공용의 요청으로 서주 구원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전에 공손찰에게 가서 병력을 정비하려고 했고 태사자는 자신이 양주자사 유주와 약속이 있다며 먼저 그쪽으로 향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작별은 두 사람의 마지막 인사가 됩니다. 이후 유주는 손책과 전투를 벌이게 되고 태사자는 유주를 도와 손책과 싸우게 되며 몇 번의 교전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 존중하는 사이가 됩니다. 손책의 설득 끝에 태사자는 손씨 가문에 귀의하여 동호의 장수가 됩니다. 동호에 들어간 뒤 태사자는 여러 전공을 세우고 손책이 강동을 평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죠. 평남의 유판이 자주 반란을 일으키자 손책은 남쪽 지역을 태사자에게 맡겼고 유판은 그 후 자취를 감춥니다. 다시 말해 태사자는 공격도 수비도 모두 가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성을 공격할 수도 있고 유지를 지킬 수도 있는 장수였죠. 유비에게는 이런 장수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족한 후기에 보면 중요한 성이나 지역을 맡길 장수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비가 태사자를 놓친 건 정말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유비가 놓친 두 번째 맹장은 바로 장료입니다. 장료는 본래 여포의 부하였습니다. 여포가 패망했을 때 장료도 거의 조조에게 처형당할 뻔했지만 다행히 유비와 관우가 나서서 그를 변호해 주었기에 조조에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죠. 사실 여포 세력이 무너지기 전 유비는 이미 장료와 인연을 맺고 영입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당시 유비와 여포는 전략적 동맹 관계에 있었고 한 사람은 서주를 지키고 다른 한 사람은 소패를 지키며
서로를 보완하는 형태였습니다. 이때 관우는 장녀를 매우 높게 평가했으며 이 사람 참 괜찮다며 호감을 가졌습니다. 장녀 역시 관우의 인품을 깊이 존경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고향이 같았고 관우가 장사할 때 팔던 녹두도 장녀에게서 공급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서로 의기투합했고 대화도 잘 통했다고 합니다. 이런 특별한 관계가 있었고 장녀 또한 이미 여포의 행실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유비가 장녀를 영입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했습니다. 유비와 여포의 동맹이 깨진 후 여포는 장녀를 시켜 소패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관우는 장녀가 공격해오자 무력으로 싸우기를 원치 않았고 오히려 정성껏 설득하며 감정을 호소했습니다. 장녀는 관우의 말에 감명받아 전투 없이 철수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은 어느 정도 적에게 내통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때 유비가 관우를 통해 장녀에게 대의를 강조하며 한나라를 다시 세우자는 대업에 참여하도록 설득했다면 장녀가 유비에게 귀의했을 가능성도 있었죠. 그러나 당시 유비는 조조와 손을 잡고 여포를 물리치는 데만 급급했고 이런 점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조조가 하비성을 함락시키고 여포를 무찌르자 장녀는 항복 장수로 자연스럽게 조조 진영으로 편입됩니다. 이로써 유비, 관우, 장비와 장녀의 인연은 끝나게 됩니다. 이후 장녀는 조조 진영에서 백랑산 전투에서 박덕을 꺾고 소유진에서 송권군을 대파하는 등 수많은 전공을 세웁니다. 무력 면에서도 그는 태사자와 80합을 싸우고 승부를 내지 못할 만큼 강했으며 장녀 한 사람만으로도 동호 무력 상한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였죠. 마지막으로 유비가 놓친 세 번째 맹장은 바로 방덕입니다. 방덕은 본래 마초의 부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마초를 따라 생사를 함께하며 마초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마초가 한수와 결렬한 뒤 조조군의 대규모 공격을 받았고 이때 방덕이 목숨을 걸고 마초를 구해냈습니다.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도 주군을 구한 것을 보면 방덕 역시 충의로운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초는 가까스로 탈출한 뒤 방덕과 마대 등을 데리고 장로에게 귀의합니다. 이후 한중 전투가 발발하고 장로는 마초에게 임한 병력을 주어 유비를 공격하게 합니다. 원래라면 방덕과 마대는 마초의 좌우팔로 함께 싸워야 했지만 이때 방덕이 병이 들어 마초와 함께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초는 마대만 데리고 출전했으며 그 이후 방덕과 마초는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 뒤 마초는 유비에게 투항하게 되고 방덕은 장로 진영에 남게 됩니다. 이후 조조에게 영입되어 조조군 소속이 됩니다. 만약 그때 방덕이 병이 나지 않았더라면 마초와 함께 유비에게 투항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병으로 인해 방덕은 유비가 아닌 조조를 따르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유비가 방덕을 영입할 기회는 있었습니다. 마초가 편지를 한 통 써서 몰래 방덕에게 보내고 양송을 매수해 반관계를 써 방덕과 장로 사이를 틀어지게 했다면 충분히 가능했죠. 원래 방덕이 장로를 따랐던 것도 마초를 따르기 위함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마초는 방덕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그렇게 방덕은 버림받았습니다. 유비도 마초를 얻은 것만으로 만족하며 방덕의 존재를 크게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몰랐습니다. 마초 밑에 또 한 명의 맹장이 있었던 것을. 방덕은 조조 진영에 들어간 후 용맹을 크게 떨쳤습니다. 한중 전투 중 위연이 쏜 화살에 조조가 턱을 맞았을 때 방덕이 목숨을 걸고 조조를 구해내지 않았다면 조조는 위연에게 포로가 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반성 전투에서는 관우와 100합 넘게 싸웠고 관우의 팔에 화살을 맞히기도 했습니다. 그 화살 하나가 아니었다면 관우는 크게 패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방덕은 관우에게 패배했지만 항복하지 않고 죽음을 택한 기계는 많은 이들을 감동시켰고 동시에 그의 최후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유비가 이런 장수를 더 일찍 얻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쩌면 한중 전투에서 위연의 그 화살이 전세를 뒤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유비가 장려, 태사자까지 영입했다면 조칸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 세 명의 장수가 관우와 함께 형주를 지켰다면 어떠했을지. 아마도 관우는 계속해서 북벌을 진행했을 것이고 방덕이 그 부정으로서 보좌했을 것이며 장려는 형주를 굳건히 지켰을 것입니다. 태사자는 유동적으로 부대를 이끌며 형주가 위험하면 지원하고 관우가 위험하면 관우를 도왔을 것입니다. 이런 구성이었다면 형주가 함락될 일은 없었고 번성도 쉽게 무너졌을 것입니다. 조조는 피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때 유비가 관중에서 병력을 출동시켰다면 중원을 양쪽에서 협공해 한시를 재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연애일 뿐 역사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역사에는 만약이 없죠. 늘 아쉬움과 우연이 가득할 뿐입니다. 결국 유비가 이 세 명의 장수를 놓친 것도 유비 개인의 잘못만은 아니며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시대적 상황의 복잡함, 정보 전달의 한계 등도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난세에서는 인재의 영입이 항상 변수와 불확실성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